8월 8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장경태는 이재명 리스크에 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려를 하시는 분들께 민주당원이 맞는지 여쭙고 싶다. 또 민주당의 역사를 다시 훑어보시길 권하고 싶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 받았을 때 우리가 한명숙 리스크라고 불렀었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받을 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물론 진실은 밝혀야겠지만 그 전에 지레짐작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적어도 당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당내 비주류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진 3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만호로부터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의 진술 번복 등으로 이것이 억울한 누명씌우기라는 정치 보복 프레임이 작동했지만 총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 중 3억 원에 관해서는 소재가 모두 파악되었으며 판결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사용한 수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씌우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기소는 2010년 6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오세훈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0.6%, 2만 7천 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총리는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저지하지 못하고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두 번의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민주진보 진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면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2015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당헌 당규 80조입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언정 중도층에게까지 받아들여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반대자들에게 민주당의 역사를 훑어보라는 장경태의 발언은 오만하고 건방지며 무지합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정치를 배운 수준입니다.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고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며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치러진 이재명을 내세운 두 번의 패배한 선거에서도 한명숙 총리의 실패와 똑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민주당 역사를 통틀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2018년 이미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시기도 했습니다.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입니다. 나이브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면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지난주 저희 녹음할 때 그때 날만 꾸리꾸리하고 정작 비가 제대로 안 왔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이럴 거면 비나 올 거면 제대로 오든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된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월요일부터 비가 되게 진짜 빡세게 왔죠. 네. 좀 이따가 이제 집중호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 비 피해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고. 네. 간접적으로나마 아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제 사시는 곳에 이제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무탈하게 안전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필 참 묘하죠. 서울시장이 또 오세훈일 때 이렇게 비가 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꼭 오세훈이라서 잘못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일단은 근데 이제 왠지 겹친다. 겹쳐진다. 비를 부르는 뭐 그런 얘기 가지고 그래서 오세훈 사하라 사막에 보내면 산모작 가능해질까라는 소리도 하고 지금 삼모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어떤 분은 그 몽고로 보내야 된다고 네. 고비 사막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황사 좀 안 오게. 사실 지금 이 그 지구 그 온난화가 심각한데 그 중에 해결책으로 이제 그 막연함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같은 데를 이제 말하자면 테라포밍을 하는 거지. 거기에 네. 이제 물 끌어다 대고 해서 거기를 이제 녹주화 시키면은 그 거기서 이제 산소가 상당량의 산소가 생산이 될 테니까 네네. 그걸로 이제 그 이산탄소를 줄이고 뭐야 지금 온난화를 막아보자 뭐 그런 얘기 있긴 해요. 네. 그런 주제에서 보면 오세훈을 수출하는 것도 좀 검증이 된다면은 오세훈을 수출해서 그 동네를 녹지화 시켜보는 것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영속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보다 안전한 자연 환경에서 살 수 있기에 네.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오늘도 네, 여러 많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뭐야 비가 또 그저께까지 그쳤다가 주말 되면서부터 다시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네, 아마 저희 업로드할 때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예보에 따르면 또 다음 주도 거의 뭐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 비 안 온다 그러고 주말까지 계속 또 거의 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기상청의 어떤 그 그냥 예보도 예보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이제 위험하다, 집중호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보들이 오잖아요. 네. 그것들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8월 8일부터 내린 이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기상청에서 3일 전부터 이렇게 경보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뭐 그런 비판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지금 사실 뭐 크게 시스템이 기대할 만큼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들 그 일기예보를 잘 챙겨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특보나 아니면 이제 뭐 경보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런 것들 이제 그냥 대체로 저도 저기 안전 문자 오면 대부분 코시국대 많이 왔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체로 패싱을 해버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뭐 SNS로 기상청 홈페이지 같은 거 구독하셔도 네, 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같은 이제 때에는.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 경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시는 게 지금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네, 다음 주에도 안전하게 또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지금 출퇴근 안전도 보장을 못 하죠.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비가 왔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비가 와버리면은 진짜로 또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다음 주에 예,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확실한 AS와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까지 해결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070-8742-9595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숫가루 네.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미숫가루 한번 이거 쪄서 말려서 가루를 낸 네. 미숫가루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수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몰랄리라고 하죠. 네, 물난리. 네.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서 해보죠. 이게 그 이제 뭐 개요삼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주로 경기도 권역에 경기도랑 이제 수도권 일대에 이제 큰 홍수가 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피해 지역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강원도, 충청도까지 이제 걸쳐서 퍼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인접 지역부터 이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뭐 주 피해가 보면은 뭐 지하철이나 철도도 지금 뭐 중단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이제 물에 잠긴 지하철 역사가 꽤 되지요. 그래서 뭐 일부 구간은 단축 운행되거나 뭐 아예 운행 중단되기도 했었고, 뭐 심지어 이제 붕괴된 것도 있습니다. 그 철도 역사 중에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민사 피해 중에 좀 이제 이건 약간의 정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8월 11일 기준으로 신고 처리된 침수차가 1만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와. 네, 이 차들이 이제 다 곧 있으면 매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중고차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1만여 대 중에 거의 30%에 해당되는 3천여 대가 외제차입니다. 이게 이제 강남 쪽에 피해가 워낙 커가지고 네. 그 동네 외제차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13명이고 실종자는 4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망자 중에는 그 저희 관악구에 그 일가족 피신 못하신 그 반지하에 네네. 사시던 분도 있고, 보면은 그 외에는 이제 그 유실되신 그 이렇게 떠내려가신 분들이 많죠, 급류에.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공사 현장에서 그 붕괴되는 바람에 산사태, 뭐 흙사태 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깔려서 죽은 사람이 2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강수량이 상당히 기록적이었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8월 8일 날 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강수량이 시간당 141.5mm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왔구나.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감이 잘 뭐 숫자만 봐가지고 사실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까지 서울시 공식 최고 기록이 1942년 8월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상 관측한 이래죠. 네. 말하자면은 42년 8월 5일 종로구 성월동에서 측정한 게 118.5mm. 이게 그 공식적인 최고 기록인데, 이번 8월 8일 날 신대방동에서 측정한 게 이제 그 기록을 깬 거죠. 141.5mm니까 시간당 그것도 강수량이. 많이.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서울시의 강수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종로 성월동 여기가 이제 기상 관측소가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측소에서 잰 게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 신대방동 일대 이제 141.5mm 시간당 요거는 이제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는 않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가장 큰 네. 강우량, 시간당 강우량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시간당 100mm면은 많이들 위험하다고 하죠. 장난 아니죠. 시간당 네. 100mm면 이미 홍수 난 상태죠. 네. 보통 시간당 한 60mm 넘어가면 그때부터 비 빡세게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당 뭐 거니까. 60에서 80 네. 이러면은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당 100mm 나면은 보통 이제 사고가 나죠. 네. 물에 그 침수 피해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와 140 그거를 훌쩍 뛰어넘은 141 141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8일, 8월 9일 이틀 동안 그 이제 이 집중호우 구역 내에 이제 총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5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틀 동안 500mm. 네. 진짜. 500mm면 50cm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기 비 온 양이 사람 무릎까지 찼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장난 아닌 거죠, 진짜로. 말 표현 그대로 그냥 퍼 부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왔을까? 이제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안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기상청 관계자에서 이제 분석하는 걸로는 지구 온난화도 열적 상황이 변하면서 수증기 양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도 높아지니까 해수면 온도 높아지면 그만큼 또 수증기가 늘겠죠. 예, 증발이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여름철 강수 형태, 전선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에 내리는 비가 이제 장마랑 행태는 비슷한데, 네네. 기상청에서 장마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좀 그 원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기단이 이제 두 개, 보통 우리나라 장마 전선이라는 게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저도 까먹었기 때문에 다들 까먹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그냥 이제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두 개의 기단이니까 북쪽에 있는 차가운 기단과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단이 이제 한 번 더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치되면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그 그렇죠. 충돌 지점을 중심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그게 장마다. 네. 근데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북쪽에서 그렇죠. 오고 예,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만났는데 그 뜨거운 기단이 차가운 네. 기단이랑 만나니까 식으면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순식간에 이제 쏟아진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치 상태가 여름 뭐 한 달, 두 달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걸 장마라고 말한다. 부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북쪽에서 내려온 기단이랑 남쪽에서 올라온 차가운 기단이 만난 건 맞는데 이게 네네. 좀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기사를 이거 정리하려고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패스를 했는데 아무튼 양상이 약간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마의 연장이다 아니면 뭐 8월 장마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변적으로 뭐 지금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변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이 현상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되게 특이한 게 이것도 상당히 집중호우성이라 가지고 지금 그 대략 한 충청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위쪽 뭐 경기도나 강원도 그쪽은 지금 비 때문에 난리인데 남쪽은 또 비가 안 와서 난리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 가물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가물었어요. 지금 예년에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수량이.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와 있는 비를 남쪽으로 이 물을 퍼다가 남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은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러면 참 들어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발생 빈도수가 점점 높아질 거라는 게 이제 기상청의 예측이고 이거 결국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저탄소 정책이 다시 이제 대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좀 뭐 또 이번에 홍수의 이제 그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배수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침수 피해를 받은 게 이제 강남역 일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저기 SNS 올라온 것 중에 보면은 그 한 중년 남자분이 이제 밤새도록 그 강남역 일대의 그 배수구들 쌓이는 쓰레기 치우고 하면서 이제 물 빼내고 그런 것도 나오고 뭐 퇴근하다가 그냥 정체돼 버려 그 완전 물에 잠긴 차 위에 올라서 차 루프에 앉아 있는 사람 사진도 올라오고 뭐 그런 수준인데 사실은 이 강남역 일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가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뭐 서울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지만은 저기 뭐 뱅뱅사거리나 아니면 그렇죠. 그쪽이 어디야 세관 건물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언덕배기 쪽에. 그다음에 또 인근에 있는 역삼역 쪽도 생각해 보면 그쪽은 다 강남역에서 바라보면 다 고지대예요. 네, 맞아요. 오르막길로 네.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역삼역이랑 그 강남역이랑 표고가 한 1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군요. 네. 그런데 비가 오면은 필연적으로 강남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온 비들 대부분은 이제 그 배수관 용량이 이제 그 커버리지가 가능한 수준만 비가 왔기 때문에 뭐 강남역이 그렇게 물이 안 고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2010 몇 년도였나 하수관로를 새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거 경사를 계산을 잘못한 게 있어요. 한강 속으로 물이 빠지도록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경사를 잘못 계산해서 그 우수 배출이 이제 원활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된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그리고 그 저기 삼성 본사 건물 생겼죠. 3개짜리 그거 지으면서 그 앞에도 이제 또 그 우수강 공사를 새로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경사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빗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서울시가 그래서 아무런 뭐 손을 놓고 있었나 그건 아니에요. 이제 2015년에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 지역 종합별수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총 이제 예산을 1조 4천억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수립한 계획들이 이번 폭우 전 아마 작년 중순인가 그때 이미 다 이게 수립한 계획들을 다 실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나름대로 이번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폭우가 이제 예측 한계치를 아득하게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전이 118mm 정도였는데 그렇죠. 140mm니까 이렇게 비올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하니까 30cm가 더 넘잖아. 그렇죠. 뭐 그래서 좀 그 대비를 못 이렇게 물이 넘쳐버린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오세훈 이제 오세이던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2011년부터 이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류라는 게 이제 빗물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빗물을 한꺼번에 다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빗물 중간 버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을 이제 뭐 특히 강남 같은데, 여기 이제 강남역 같은데 빗물이 엄청 모이는 곳이니까 이제 그 물을 빼가지고 저류 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서울 시내 여섯 곳을 지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어요. 2011년부터. 이건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추진을 하려고 하면 번번이 이게 막혔습니다. 그 이제 뭐 주민들 이제 말하자면 님비 현상이죠. 그 이제 빗물 저류 시설이라는 게 그 어제 공원처럼 조성을 잘 한다고 해도 이게 좀 혐오 시설로 분류될 여지가 크거든요. 왜 그러지? 그냥 물이 모이는 장소인데. 근데 이제 빗물이라는 게 뭐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도시에 특히 뭐 시골이면 모르겠지만은 도시면 온갖 먼지들이 다 비에 들어간 상태로 그 모이는 물이잖아요. 아무래도 저류실 같은 게 있으면은 모기가 많이 꼬인다거나, 아, 그렇긴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악취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일단 혐오 시설로 반대를 냈고,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 저류시설 건설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2011년까지.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이 그 침수기 그 종합배수 개선 대책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저류시설 건립을 추진을 하다가 계속 막히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2015년에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데로 개선 대책을 세운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빗물 저류 시설이 사실은 필요한데 또 언제 또 이런 식으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막혀 있다가 이번에 물난리를 계기로 다시 추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물난리 이렇게 난 거 보고도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따져보면은 명분이 아무래도 이제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저류시설 그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처를 좀 보자면은 좀 한심한 면이 많았죠. 정부 어떤 그 특히 이게 워딩 같은 것들이 많이 그랬죠. 네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8월 9일날 윤석열이 이제 그 관악구 그 침수 그 사망하신 일가족 그 이 사셨던 그 반지하를 찾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좀 이례적인 게 오세훈도 이날 퇴근을 했다가 밤 10시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 용산에다가 뭐 대통령실을 새로 꾸민다고 아직 제대로 다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니까, 뭐 세종청사에 이제 이 종합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뭐 서울에 세우려면 세울 수도 있었던 게, 이 관련해서 그 이동지휘소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옛날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지금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지휘소가 있어요. 큰 이제 버스 같은 데다가 차려놓은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금 세종이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헬기 타고 가야 되냐 그런 소리 하고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그 이동지휘소를 이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활용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방법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뭐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왜 이 상황에서 퇴근이 말이 되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왜 또 저기에 있냐, 그런 식의 이제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자택에서 비상근무 중이었고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으며,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이 각자 상황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며 지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점에서 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 나오려고 그렇게 막 좀 때를 썼죠. 말하자면은 억지를 부렸고 그랬던 게 이제 좀 많이 좀 아쉽죠.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아쉽죠. 왜냐하면 옛날 청와대라는 게 위치 자체가 일단 고지대에 있습니다. 네네. 고지대에 있고 그 청와대 터가 거기도 반석 위에 올려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애초에. 네. 비와봤자 다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밑이 막 진흙탕 되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터가 좋은 터입니다 거기가. 음. 그래서 그런데다가 청와대는 집무실이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기가하는 곳이랑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 이렇게. 윤석열처럼 뭐 퇴근길이 어떻고 퇴근하고 났더니 다시 출근하기 힘드네 그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쪽에는 또 재난안전 재해대책본부 관련한 시스템들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근데 굳이 뭐 무슨 거기 있으면 구중궁궐이 어떻고 그러면서 거기 나와가지고는 정말 자기는 집에 땅 박혀 있는 거잖아. 이거 말하자면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가 비판했던 지점을 전혀 개선을 못하고 또 한심한 꼴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어서 이제 또 그 관계자들 해명을 보면은 뭐 한덕수 총리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대처 역량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가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퇴근하고 뭐 출근도 제대로 안 했고 뭐 상황실에도 안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전화 지시나 대면 지시는 차이가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전화 지시랑 대면 지시가 과연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사람이 얼굴 보고 하는 거랑 그 목소리로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크죠. 이게 그리고 영상 통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눈이 시야가 더 넓지. 그렇죠. 휴대폰 화면으로 음. 보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건희 씨랑 결혼할 때 전화로 청혼했나요? 혹시? 응? 아니면 카톡으로 청혼했나? 그때는 카톡은 없었긴 했. 뭐 문자로 텐데. 청혼했나 그러면은? 편지로 했나? 응. 손글씨 편지? 송글씨는 또 모르겠다. 응. 송글씨는 모르겠는데 뭐 전화나 뭐 문자로 청혼하고 그랬나? 그리고 좀 어이가 없네요. 총리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서 뭐 대통령이 가면은 대처 역량이 악화된다. 그럴까 봐서 안 갔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왜 대통령이 가면은 대처 역량이 약화되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총리랑 역할 분담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재난 상황실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게 맞죠. 차라리 그게 낫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으로 운영됐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그렇죠. 예. 그랬죠. 최고의 현장면이랑 이제 상황실에 누가 있냐 그런 것들이 딱딱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이제 비판들이 많았죠. 이거 뭐 집무실에 그 집에 짱 밖에서 뭐 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경호 의전 받으면서 나가는 게 맞냐 뭐 아크로비스타에 헬기 띄면 주민들 피해본다 그딴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청와대에서 나간 것부터 잘못이라고. 그럼 비슷해. 그리고 헬기 뭐 잠깐 뜰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대통령 헬기 뜨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막 지금 뭐 물난리가 났는데 아유 대통령 급하게 일하시러 가는구나 그러지 뭐 그거 가지고 아이고 시끄럽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애초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눈치를 이렇게 볼 거였으면은 아크로비스타에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청와대를 나가면 안 됐지.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용산에 이전해서 그 숙소까지 다 칠 때까지 청와대에 있다가 나가던 거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지금도 윤석열 때문에 민폐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경호원들 왔다 갔다 하고 아침마다 교통 통제하고 하는데 민폐 안 끼치겠어? 이 정도로 근데 헬기 뛰는 거 한번 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헬기 뛰는 거 한번 겁낼 정도 수준으로 주민들 생각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동네 들어가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들이 궁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지난 선거 때 네. 3월 5일 때 이제 울진 화재 현장을 윤석열이 찾았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말하기는 뭐 청와대에 있더라도 이런 현장에는 헬기 타고 와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 지켜야지.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다른 그런 거를 보여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참사 현장 사진을 이제 국정홍보 카드 뉴스로 활용을 했어요. 그 다른 사진도 아니고 그 관악구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그 네네. 반지하방 그 창문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사진.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포르노라 그러지? 재난 포르노요? 재난 포르노?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원에서는 국민의 죽음을 홍보 콘텐츠로 쓰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죠. 다행히 이제 그 지적에 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네.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이런 대처는 뭐 나쁘진 않다고 나쁘진 봅니다. 않은데 네. 생각을 했어야지. 이런 거는 일단 벌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뭐 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라 뭐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윤석열이. 근데 이 시스템은 6년 전에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 파악 능력이나 상황 파악 의지가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 뭐 그 시스템 개발한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냐면은 그 하천 수위 파악 시스템을 개발하십시오라고 막 지시를 할 게 아니라 그 하천 수위를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럼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거냐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피해가 나온 거냐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어야 했는데 그냥 이것도 좀 생각 없이 말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의지가 앞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참 막 그렇게 보면 상황 파악 의지가 없는 거일 수도 있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발언들은. 네. 그래서 좀 뭐 아무튼 그 상황 파악 의지나 혹은 이게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눈치 들을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또 이 개소리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제 피해 지역, 침수 피해 지역을 돕겠다고 갔죠. 네. 이 양반들이 네. 소풍 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국힘 김성원 의원이 말한 거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 예. 미친 개새끼 진짜. 이거 지금 이제 국힘에도 뭐 윤리위 회부를 했던데 저는 이거 윤리위 회부하고 자식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제명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제명시키려고 지금 회부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준이면 사실 국회 배지 박탈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망언이죠, 망언. 그렇죠. 뭐 미쳐도 뭐 이렇게 단단히 미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래서 뭐 잽싸게 또 사과 기자회견을 하긴 했어요.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예. 사과 기자회견 하면서 뭐 이제 뭐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윤리위에서도 이제 윤리위 회부되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다만 국힘이 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야 훌륭하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사실. 이게 이제 동작구 지난 8월 11일 날 동작구 수해 현장에서 이제 뭐 피해 복구한답시고 가가지고 이탄소리를 했는데. 네, 동작구 비 많이 왔으니까. 네, 근데 당시에 뭐 이 소리 말고도 사실 이 소리가 워낙 센 소리라 가지고 이 소리가 확 부각이 되는데 현장에서 온갖 막말들을 했습니다. 보면 뭐 권성동이 이제 소양강 댐이 있는 지역구에 이제 지역구 소속 의원이 이제 국힘당 의원 중에 최준식 의원이라고 있대요. 네. 그래서 권성동이 이제 뭐 최준식 의원 지역구 거기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뭐 이제 우리는 뭐 소양강 댐만 안 넣으면 되니까 괜찮다 뭐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지역구의 의원은 우리 동네는 비가 이쁘게 와서 괜찮았다 내리다가 딱 그랬다가 내릴 만큼 내리다가 딱 멈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지금 물 난리 나가지고 사람들 막 집 물에 잠기고 난리인데 그 동네 가가지고 알 소리는 아니죠. 비가 이쁘게 왔네 뭐 우리 동네는 괜찮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 양반들이 자기 지역구의 피해가 심각하면 여기 왔겠어요? 안 왔지. 그렇지. 맞아요.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소리도 물어보고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얼굴평 해대고 외모평 해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왔으니까 권성동이 이제 뭐 나경원 오랜만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나경원이 흰머리가 좀 났대. 그러니까 흰머리 좀 났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뭐 또 이제 여성 의원들이 이제 신발 장화를 신어야 되니까. 네. 이제 신발 사이즈를 찾고 있는데 뭐 거기 대고 뭐 여자가 발 좀 크면 별로 안 좋은데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아 진짜 이 싸구려 새끼들 진짜. 뭐 그리고 또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수해 복구 자본 끝나고 나가지고 이 자기 지지자들하고 이 근처에서 뒤풀을 냈대요.
좀 멀리 가서 하지 뭐 또 근처에서 하나. 뒤풀이를 한데 또 이제 그냥 뭐 조용하게 그 뒤풀이를 해도 어떻게 그 저기 뭐 그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행사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이제 그 뭐 오늘 어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와 건배하고 박수 치고 나경을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아유 똥들 싸고 자빠졌네 진짜. 아그저 이수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경원 다시 됐으면 싶었는데 이끌어져 보니까 존나 절망적이야 지금. 아 하기야 나경원한테 뭘 바래.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참 그 지역구 구민들만 불쌍합니다.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겪었던 고통을 다음 총선 때 또 겪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번 피해가 비의 일차적인 피해 자체는 사실 저는 뭐 시스템 탓을 하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네, 일단 워낙 그 이제 예측 강수량이- 범위를 벗어난 예. 강수량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온전히 이제 오세훈이 똥볼 차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식의 특히 이제 이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건 실질적인 이제 뭐 지원도 많이 따라야겠지만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저기 심리적인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을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낙연 총리님 과거에 그 저기 수해 현장이나 아니면 그 산불 현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남달랐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부족한 게 뭔지 지금 뭐가 지금 가장 시급한지는 항상 주민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 실무자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뭐 지금 힘드신 거 알지만은 다 같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뭐 같이 이겨내 보십시다 뭐 그런 식으로 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말이 이제 그 사실 이게 다 뭐 수해든 화재든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대부분의 삶의 터전 대부분을 잃고 나오는 거잖아요. 몸만 빠져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말이든 그게 크게 위안이 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그래도 뭐 이딴 식으로 개소리 뱉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를 줄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복구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 이낙연 전 대표처럼 그 이낙연 전 총리. 대표가 총리 하실 네. 때처럼 해야 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그나마라도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희망이 화만 돋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8월 11일 이 국힘당이 그 동작 찾아간 건 가가지고 지들끼리 친목질하고 놀러 왔어. 사진 몇 장 받고 미친 새끼들이 또 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준석이 지금 저기 이 욕하고 있다며 국힘 지금 당 지도부들 아니 얘네들 너무 이재명한테 기대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말하자면은 정치의 퇴행이죠. 퇴행. 예, 네. 그렇죠. 예. 반사 이익만 얻으려고. 그렇죠. 나 이제 뭐 녹음 전에 이제 나오다가 트윗을 봤는데 어느 분이셨지 그런 말씀을 트윗에 쓰셨더라고요.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민주당이 빠릿빠릿했던 시절 그나마 네. 그때만 해도 국힘도 그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 위기감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절정이 이르러서 이제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거라고 쇄신을 위해서 네, 네. 최소한 이제 뭔가를 바꾼다는 이미지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내세웠던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체제를 지금 민주당이 온몸으로 부정하고 이재명을 내세우니까 국힘도 긴장 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쳐버리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옛날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꼬라지가 보면은 도로대누리. 네. 참 그래서 참 그 동작 국민을 사실 동정할 여지도 없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수준으로 확산되면은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잘해야 될 텐데. 그
지금 이 수혜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나 국힘을 비판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판 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근래에 많이 이슈가 됐던 이 학제 개편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요거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빨랐죠. 7월 말에 이제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교육부 총리, 네. 교육부 총리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학 연령 즉 지금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아지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2025년부터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춰가지고 2028년에는 이제 만 5세가 본격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네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단체에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요. 뭐 이제 한국교총입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 여기서는 이제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 안 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교조에서는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 행정이다.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뭐 이런 시민단체인데 여기서는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에 나설 것. 그다음에 이제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네. 여기는 이제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사립 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SNS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반발하셨죠. 저 비판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반론 내용은 대체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네. 사실 지금 이제 만 6세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의무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만 5세가 갑자기 딱 들어가서 지금 현재 1학년이 받는 수업과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이 당연히 이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 취학 연령만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취학 연령이 낮춰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진다고 하는데 이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그 학생들은 입시에 이제 뭐 불이익을 본다거나 나중에.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빨리 졸업하면. 근데 이제 그 동급생 수가 많아지니까 경쟁이 더 세지잖아요. 그럴 수도 결국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행되는 첫 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1학년이랑 그다음에 이제 한 살 어린 1학년이랑 같이 뭉쳐버리면은 뭐 주자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한 학년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학년 때가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신중하고 긴 시간을 갖고 논의 진행이 있고 이제 사회에서도 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국민들이 네,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느닷없이 좀 발표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실에서 그냥 지들끼리 쿵짝쿵짝 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 볼 만한 네. 얘기해 볼 만하죠. 네.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예로 들면은 저기 어디였지? 그 예전에 그 원전 신고리 원전. 네, 신고리 원전 그 재가동 찬반 같은 거 그런 네. 것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그 시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의견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재가동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앞선 많은 지적들 중에서 보면 뭐 연구 같은 거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그 수렴 단계나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가는 단계 없이 갑자기 이래서 난데없이 툭 던져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그 법률 개정 같은 것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거는 네. 갑자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막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마치 모든 게 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마냥 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문제가 생겼고 네. 어쨌든 이제 이 비판 여론이 너무 세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래서 교육부 총리까지 사임을 했죠. 네, 물러났습니다. 8월 8일에 물러났어요. 네. 그게 딱 국회 교육위 하기 네. 출석하기 하루 전날. 그래서 이제 교육부 차관이죠, 차관이 이제 국회를 가게 됩니다.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네. 장관 연례 얍삽하다. 아, 저 교육이나 족같네. 그러면 그냥 앞에 쓰고 튀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육부 차관이 그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쪽지가 또 이게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서 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급발진했다가 급정지한 거죠. 저 급발진을 왜 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걸 그러니까 모르겠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취학 연령 하향이라는 것 자체만 이제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역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동아일보에서 잘 정리를 해놨던데 네. 이게 최초는 김영삼 정부까지 올라갑니다. 네. 1993년에 네.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민자당에서 네.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할 수 있다는 하향 의견을 제안합니다. 학제 네. 개편. 네. 이게 5344였나? 뭐 그 옛날 기사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교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만 5세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기 취학이 허용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법을 만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참여정부 때 비전 2030 인적 자원 활용 전략에서 네. 나중에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만 5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대로 이제 5세 정도 5세로 낮추는 거를 이제 추진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때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 그때 이인영 의원이 법까지도 그때 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도 사실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교육회의라는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을 만드십니다. 네. 네. 여기서 이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안을 세 가지 안을 이제 세 가지 안 중 하나가 이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네. 만 5세로 낮추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일단 참여정부의 이 비전 2030 네. 그 인적 자원 활용 방안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 취학 연령을 그럼 왜 낮춰야 되냐 도대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생산 인구라고 하죠. 생산 인구라고 하면은 대충 이제 만 뭐 20세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만 60세, 만 64세 정도까지 네. 인구가 계속 점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일찍 이제 그렇죠. 그 뭐야 노동 현장에 이제 뛰어들 수 있게 직업 그렇죠. 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거 애초에 이야기 꺼내면서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노령화를 인해서. 네,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그 심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참여정부의 비전 2030도 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비전 2030을 뭐 저희도 이번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됐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비전 2030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성장률만 보아도 이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 성장률이 한
2005년부터 1%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률이 낮은 거죠. 네. 1%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게 지속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작년 2021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퍼센트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2020년보다 줄었다는 거죠. 2021년이. 네. 그리고 이제 총 인구에서 이제 생산 연령, 그러니까 네. 만 15세에서 만 64세 인구의 비율을 보면은 2016년 정도쯤에 정점을 찍고서 이제 감소 추세로 넘어갑니다. 그거만큼 또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지금 우리 고령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연세에서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복지 수당을 그렇죠. 뭐 노령연금이나 뭐 의료보험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 보는 연령대는 이제 60대 이상의 노령층이니까. 그렇죠. 항상 그 뭐 우리가 뭐 직접 집에 효도를 안 하더라도 네네. 젊은 층이 이제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이 비전 2030을 발표하는 당시에 그때 그 한명숙 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그때 이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한국의 이제 평균 취업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서 2, 3년 정도 늦고 네. 퇴직은 오히려 4, 5년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군대도 것도, 있죠. 그런 한몫하죠. 것도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평균 취업 기간이 한 6에서 8년 짧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돈 들어갈 일은 많고 돈 들어올 일은 적으니. 그렇죠. 네. 그리고 고민도 되고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만 학제 개편은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네. 사실 뭐 그래도 이때는 2007년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상황이 위기가 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심각한 거니까 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네. 이제 전제를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와의 어떻게 보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는 굳이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네. 굳이 아예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 네. 어떻게 했나? 야 이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좀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완전히 정식 출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국가교육위원회 사이트는 생겼고요.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네. 올라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2030 미래교육 비전 및 중장기 의제라는 이제 교육백서 같은 거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수위원회 대신에 만들어진 네. 그 김진표 의원이 네네네. 주관하셨던 이제 국정운영 100대 과제 네네. 이거를 만들 때 거기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모토는 국민과 현장 전문가가 함께 협의해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교육 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교육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교육부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비전이랑 어떤 큰 맥락의 계획, 중장기적인 거를 수립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방향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세부 계획, 네. 그다음에 실제 진행을 이제 맡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는 마치 그 경사노위 같은 거예요. 경사노위.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만들려고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네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교육 그런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하면 교육부는 전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합의체까지, 그러니까 사회적 협의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이 경우는 이제 민관이 말하자면 협력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국민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 네. 현장에서 실제 이제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거니까 네네. 훨씬 더 이제 의견을 모으기가 좋은 그렇죠. 기관이 되는 거죠. 의견 수렴 과정이 이제 되게 네. 좀 수렴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네네.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작부터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견 협의를 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학제 개편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 중에 하나를 학제 네네. 개편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게 이제 유치원, 뭐 초, 중 등 학습자의 변화와 실전형 고등 직업 교육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다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인지적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좀 더 빨리 큰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영유아들의 자기 정체성 형성이 가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뭐 빈부격차라던가 그런 가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발선의 불평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교육 양극화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불평등을 이걸 완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 평생학습 개념으로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교 졸업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이 제도 교육 안으로 일정 부분 들어오게 해서 이제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예전에 경직된 어떤 지식 전수 중심 교육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학제 개편이 또 필요한 거다. 이거는 꼭 취학 연령을 낮춘다에 초점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의 이제 633-4죠.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이게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제냐.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수정할 게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용이하고 내가 취업 현장에 갔을 때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교육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세 번째 안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서 취학 연령을 이제 만 5세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뭐 이거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이게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네. 어린이집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담당 그게 다르니까 유아 교육 정책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느냐 교육부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칭을 해가지고 유아 교육을 의무 교육화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자. 네. 그렇게 그걸 검토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되면은 학교 개편 전이라도 이제 유아 교육법이라든가 영유아 교육법을 검토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 유아 교육도 차별성이 없도록 안 생기도록 그리고 잘 클 수 있게 이게 나라에서 이제 신경 쓰겠다는 거죠. 하나 더 마저 네.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유아 교육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아 교육 전문직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유아 학비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네. 모색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은 참 디테일하고 네. 학제 개편은 이루어지는데 뭐 취향 연령이 낮아지더라도 아니면은 지금 현행대로 가더라도 뭔가 대응할 수 있게 안을 여러 개를 또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 준비, 제도 준비, 그다음에 뭐 재원까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거 다 하려면은 당연히 그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 비전 2030을 보면은 뭔가 이 학제 개편의 필요성 이런 게 이제 좀 잘 설명이 돼 있고. 말하자면 정말로 비전을 제시한 거죠. 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때 2007년이니까 네. 15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전 2030에서 말하는 2030년이 이제 멀지 않았어. 지금 그렇죠. 2022년이야 벌써. 10년도 안 남았죠. 예. 그리고 거기서 예측한 대로 정말로 고령화 이제 아예 진입을 해버렸어요. 네. 지금은. 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제시했던 그 취향 연령 만 5세 중등 그 취향 연령 만 5세로 제한하고 이제 그 의무교육 기간에서 이제 뭐 초중 기간이랑 고등학교 기간을 구분을 해서 이제 어떤 교육 내용을 말하자면 바꾸겠다. 뭐 교육의 방향성을 이제 새롭게 제시하겠다. 이제 그런 안이 있는데 요걸 보면은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는 글 자체에는 그런 취지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도 그런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대학 교육 진학률이 또 떨어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대학 무용론이 이제 점점 좀 대두가 되고 사실 대학 나와도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어떤 그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랑 어떤 뭐 지적 수준으로 크게 차이를 보인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전문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 어떤 기업에 취직하기보다 뭐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그런 식의 비중도 늘고 있으니까 뭐 단순히 대학 가서 막연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이제 전문성을 찾는 그런 커리어를 쌓는 걸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 그 의무교육 과정에서 초중 9년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육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을 직업 훈련적 차원으로 이제 그렇게 강화를 하겠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직업 훈련적 그러면은 이 지금 개편된 교육안에서 보면은 뭐 대학 갈 사람은 가고 대학 안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를 도와주겠다 교육이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그 취업 연령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 네네. 그런 이제 맥락이 숨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도 이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기 뭐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뭐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온당치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일하는 기계냐, 뭐 1년이라도 더 부려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비판은 온당치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이 늙은이들 저도 곧 점점 늙은이가 돼가고 있지만은 늙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부양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루 뭐 1년이라도 더 일찍 일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단 잘못한 건 100% 잘못했어요. 이게 갑자기 뭐 업무 보고 봤더니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라, 검토해라. 이거는 마치 옛날 뭐 박정희 아니면 전두환 막 이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은 이제 검찰총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검사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은 거기는 철저하게 상명하복 집단이니까 까라면 까야지 그 말이 통하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자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엉망으로 하니까는 오히려 동력을 상실해 버려가지고 급정지를 밟을 수밖에 없게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도 못 꺼내기 힘들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얼마나 멍청합니까 사실. 근데 또 이게 민주당도 한심한 게 기껏 그 교육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앞으로 안 할 거죠. 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교육부 차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까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추진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그 추진해온 근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시한 비전인데, 그럼 민주당 당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윤석열이 띨빵한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부정만 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그 윤석열이 정말 그렇게 막 세게 지시를 내리고 싶었다고 칩시다. 명분 좋잖아. 이거 옛날부터 좀 계속 추진해왔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비전 2030에서 제시를 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이거에 관련해서 그 뭐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안까지 지금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퇴임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거 이어받아가지고 5세로 취약 연령 낮추려고 한다. 그렇게 던져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 못해 적어도. 그렇죠. 우리는 그거 반대면 우리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읽고 이 국가교육위원회 이 백서를 읽어봤으면 그렇죠. 이렇게 못하지. 그랬으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의 일인지 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봤는지 이 반대를 엄청나게 부딪히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의해 나가면서 수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예. 그런 거죠. 수기 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책이 하나씩 나와서 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검토하세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비판하셨던 이 정책 자체를 비판하셨던 분들도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그 방향성 자체는 틀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분까지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네. 뭐 그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정말 멍청했던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충분히 명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뭐 거의 자기 뭐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주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거 그냥 팍 뱉어버리고. 그렇죠. 예. 무슨 뭐 없던 길을 자기가 새로 가는 것 마냥. 네. 그러니까 욕만 더 처먹고 사실은 없던 길도 아니었는데. 네. 앞에서 다 준비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꽃게 다 깔아줬는데 참. 이것도 얼마나 따지고 보면 또 국정 동력의 낭비입니까 또 이것도. 맞아요. 낭비죠. 낭비. 쓸데없는데 괜히 사람들 열올려가지고 뭐 성질 내게 만들고 또 하려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했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고. 아무튼 너무 멍청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취향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론 나온 것 중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각세 사교육 걱정 없는 네, 세상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학교를 일찍 가게 되는 것만큼 사교육도 더 빨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 이미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어릴 때 가요. 거의 돌 지나면은 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맞벌이 부부들이 또 요새 네,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5세 학교를 가면 그것 때문에 빨라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네. 또 좀 잘 사는 데는 또 일찍부터 거기는 워낙 돈 때려 부으니까 좋은 막 사설 유치원 이런 데 보내버리거든. 네. 아니면 뭐 과외를 받든. 그렇죠. 걔네들은 뭐야 줄넘기도 과외 받는 세상에서 사는 애들인데 그 줄넘기 어떤 평가 받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줄넘기 학원에서 배운대잖아요. 수행 평가가 뭐 수행 평가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좀 반론이 현실성이 없는 반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교육 반대 모임 거긴 또 보면 사실 그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좀 구린 구석이 많잖아요. 아 맞아. 뭐 네. 자사고 보내버리고 네, 막. 자사고 반대한답시고 그래놓고는 자기 자식은 자사고 보내고 뭐 자기 자식은 사교육 시키고 자기 자식은 또 뭐 빡세게 유학 보내고 막 그런 인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이름만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아, 이런 게 내로남불 되는 거지. 남들 다 사교육 못하게 막아놓고 지들끼리 몰래 사교육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니까. 그런 거 네. 보면은. 그래서 이 저희 청취자분들만이라도 네. 꼭 이거를 찬성하시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렇게 뭔가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이거 한번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방향성이나 명분 자체는 윤석열만의 것이 아니었고 네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시를 하신 거다. 그 윤석열의 그 방향성과 명분도 틀리지 않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들이대느냐 그 차원에서 윤석열이 심하게 똥포를 찼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좀 더 현명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깔 것인가 이게 그렇죠. 중요하다. 어떻게 깔까? 네. 예. 잘못 가면은 우리도 오히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네, 자기 부정이 돼버리니까.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민주당 소식 좀 봅시다. 네. 먼저 이 답답한. 이 당원 탄압 뭐 지난주에도 그 당원들 고소하는 거 이제 고소했다가 뭐 저희 무혐의로 풀려난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보면은 단기에 엄영빵이라고 썼다가 징계 먹은 당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빵에 간다. 그래서 엄영빵. 그것 때문에 엄영빵이라는 표현 때문에 징계를 먹은 당원이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악이 선이 이기는 세상을 물릴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악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야. 참 그러니까 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판도 지금 단기에서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뭐 욕먹는 의원들 플랫폼? 욕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 의원들 욕하는 플랫폼에서 이재명 욕하면은 암살 당할 것 같아. 막 지금 찾아올 것 같아. 랜선 타고 찾아올 것 같아 막. 아니면은 그 경찰 고발장 막 날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출두하세요. 막 이거 나오고. 아무튼 단계는 지금 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겠는데 8월 10일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이제 전재수랑 뭐 정미경이 나왔다고 해요. 나와가지고 전재수가 이제 윤석열 침수 퇴근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정미경이 바로 받아치는 게 이재명 화재 먹방. 떡볶이. 이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유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다 되치게 당한다니까. 이재명이 있으면은. 그리고 싸움 수준은 매우 저급한. 침수 퇴근하니까 야 너 화재 먹방. 이거 사실 뭐 양쪽 다 지금 자기 지지자 장사만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도에 있는 국민들 다 장혐으로 등 돌리게 만들려는 수작질인가 싶기까지 한데 뭐 그러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제 중도들 다 에이 족 같은 거 아예 관심 끄야지 그러고 아예 투표도 안 해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은 막 김어준 같은 새끼들이 민주당 지지자 어떻게 늘리겠다고 막 설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 근데 아무튼 뭐 윤석열 아무리 비판해봤자 국힘당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마법의 단어에 지금 이재명이 하는. 그러니까요. 뭐 김건희 학위족 가지고 뭐라고 깔 수가 있어. 뭐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그 석사 논문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숙대 동문회에서 그 석사 논문을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표절률이 한 54% 정도 된다고 하죠. 상당히 뭐 높은 숫자고요. 근데 그 숫자로 보여주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재명보단 낮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은 그 표절에는 도용 수준 아닙니까? 한 70% 넘어가지 않았나? 막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쫙쫙 베껴 왔죠. 그러니까 거의 토시 한두 개 바꾼 문장 통으로 가져오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예 뭐 페이지를 갖다가 복사 긁어서 오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트위터에서 이제 많이들 짜증내 하셨던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트윗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죠. 후보 중에 한 명이죠.
8월 8일 날 오후 11월 오후 11시 20분 트위터입니다. 이거 이제 인천에 지금 폭우 내리고 난리도 아니던 그때예요. 한창 그 비 네. 내려서 난리 나는 네.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에 올라온 트위터를 보면은 신나 매일매일 재밌다. 이 말투가 이제 그 이재명 그 개딸 말투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8월 9일 오전 1시 45분 트위터에는 또 오늘은 폭우로 길 위에서 레일 위에서 오랫동안 거의 굶어 자나. 미친 빠돌이 새끼예요. 이건 이재명 빠돌이 새끼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코딱지 파주지. 아무나 파주나. 그래서 이런 인간이 대체 알맹이가 뭐가 들어있다고 국회의원 시기나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인간이 최고위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최고위원 나와서 이재명 옆에서도 코딱가리 파주려고 최고위원 나오는 건지. 옛날에 뭐 그 전두환이었나 뭐 이승만이었나 방구 끼면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랬다고 하는데 네. 뭐 그 수준이죠. 딱 그 수준. 네. 그리고 이제 뭐 근래에 보면은 뭐 이동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양반을 뭐 친명 아니다 뭐 그렇게 분류했던데 고민정 씨. 네네네. 뭐 그러든가. 뭐 스스로도 자기는 비명이라고 해요. 자기는 친명은 아니라고. 친명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개딸들이 좀 짜증 내면서 이 고민정 얘도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정이 지금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거든요. 고민정 딴 게이들 표만 받아도 될 걸. 자 그래서 이제 8월 10일 시사저널 인터뷰 중에 이제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네네. 질문이 이제 개파 갈등의 중심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있다.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부른 당원 80조 개정 이슈를 두고서도 찬반이 뜨거운데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 답하는 게 보면은 당헌 개정의 기본 전제는 이 후보가 기소되는 것이다. 왜 이 후보의 기소를 기정사실화 하나? 만약 이 후보가 기소된다면 그것은 100% 확실한 야당 탄압이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보라. 이 후보의 부인 김희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주시사 시절 이른바 오미카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마카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 김건희 여사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니 야당 탄압이란 거다. 부당한 기소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취해야 한다. 당헌을 개정하자는 논의 자체는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뭐 이어서 이제 질문이 이미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 당헌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도부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당헌 80조 사망을 봐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이 후보의 기소는 윤 정부의 야당 탄압 때문인 게 확실하므로 이 후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논의가 불필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은 굳이 당원 80조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만약에 기소된다면 그건 100%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다.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양반 혼란스러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왜 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 먹은 거랑 뭐가 안 다르다는 거야. 되게 다르지. 만약에 이재명이 소고기를 사 먹었으면 그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죠. 이재명이 자기 부인 데리고 가서 법인카드 끌고 쓰면은 뭐 그나마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적어지죠. 근데 이거는 김혜경 씨가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원희룡은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비싸다고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 오마카세 비싸니까. 좀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근데 김혜경 씨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맞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규모 자체도 다르고 일단. 그렇죠. 횟수나 규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원희룡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 전담으로 공무원 한 명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뭐 전형적인 물타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혼란한 애니까 여기 우리한테도 욕 먹고 개딸들한테도 욕 먹는 거야.
지금 욕 먹는 이유가 이 80도 개정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럴 것도 같아요. 예. 네.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도 참 더러운 게 뭐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로. 그래서 내로남불로 골라서 지금 이재명만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같은 수준의 비리를 저지른 뭐 저희 김건희나 원희룡은 안 건드린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적을 해야 될 거는 이재명 수사하는 게 부당하다가 아니라 원희룡이랑 김건희를 안 건드리는 게 부당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정치 탄압을 받는 게 아니야. 원희룡이랑 김건희가 정치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탄압이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떤 식이든 간에.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고민정이 알면서도 이 소리를 냈으면 정말 교활한 거고 모르고 이 소리를 냈으면 정말 무식한 거니까 배지 떼고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근데 왠지 후자 같죠? 난 고민정 의원은 막 교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 같아. 김어준 말 주워 듣고 이런 것 같아. 아 진짜. 어떤 경우에도 정치 탄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정말로 원희룡의 이 오마카세 먹은 게 이재명이랑 동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왜 원희룡만 봐주냐? 같이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차원에서 이재명을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김건희도 기소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걔들은 안 하면서 왜 이재명만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했으니까 걔들도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개딸 여러분이랑 수준이 잘 맞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뭐 개딸이 밀어도 그 딴지 애들이 밀어줄 거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딴지에서 인기 많잖아. 거기는 또 개딸하고 또 좀 다르지. 예. 거기는 예. 딴지는. 거기는 정청래에 대한 입장도 거기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정청래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김남국이 JTBC 나와가지고 정청래에 관해 스평을 하기를 정청래도 뭐 친명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가는 방향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의외로 예. 김남국답지 않은.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좀 괜히 한 말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김남국이 근래에 보는 스탠스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합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김남국이 저기 그 개뚜껑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꽤 됐어요. 아 그쪽 방송 그쪽 채널을 통해서 거의 자기 그 배지를 단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얘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엮이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조금씩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해서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는 그쪽 채널은 아예 거의 끊었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근데 그쪽 채널이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정청래란 말이죠.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김남국이 의도적으로 정청래랑 또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려지도 있는 거죠. 그런 또 디테일이. 네. 하하하. 그래서 지금 딴지 애들 같은 경우도 그 정청래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딴지 애들 그 제일 친한 의원 중에 하나가 정청래인데 딴지 애들은 또 개뜨공 엄청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새끼 사기꾼이나 그러고 있는데 정청래가 거기로 붙어먹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지 지금.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웃기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원팀이 은근히 잘 안 되네요. 네, 거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원팀이. 원팀 못해. 니들이 한번 해봐 원팀 되는지 진짜. 얼마나 가나 보자. 니들 좀 있어 봐라. 그래서 이재명이 그 당대표 되고 또 대선 후보 되면은 이재명 팬카페 한 서너 개 생겨난다. 그리고 다 또 파리피플들 이제 카페지기 하고 그러면 또 니들끼리 머리채 붙잡고 싸운다. 그러다가 나중엔 누가 공식이네 누가 공식 아니네 그런 소리를 하고 또 정통성 가지고 또 싸우고. 아유 그럼요. 정통의 후예들은 정통성 가지고 싸워야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윤영찬 의원 소식입니다. 최근에 거의 지금 단기 필마로 혼자 싸우고 계신 그런 느낌입니다. 보면. 처절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진짜 듬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NS 글 2개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8월 11일에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 당원 개정과 더불어서 거기 당원에 들어가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네네.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을 왜 바꾸냐?
이게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중상층 경제가 추구했던 사람 중심 성장을 계승 발전시킨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고용이 늘었고 분배 개선됐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이제 선순환을 네. 보였다. 근데 이걸 왜 바꾸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트윗이 꽤 이제 장문의 트윗인데 보면은 요 중에서 이제 뒤에 한 2달러 정도는 한번 읽어드릴만 할 것 같은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가치와 현실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가치는 정체성입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십시오.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의 성장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치와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기사로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단순히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용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당헌 개정하는 과정 자체는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딱 이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보다 포용 성장이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포용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네. 좀 저기 막연해가지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이 너무 이렇게 매끈하게 안 뽑혔어. 포용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만 그대로 유지한 채 네네. 뭐 표현을 바꿀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좀 저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정책의 결과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그 용어의 뉘앙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강성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기본 소득이 더 치고 들어오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 소득 줘서 막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네. 그래서 포용 성장이 차라리 좀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용 성장이라는 단어를 보편적 복지 국가와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은 괜찮긴 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그러니까 용어에 윤영찬 의원도 애초에 보면은 그 용어의 어떤 변경 같은 그러니까 표현 변경은 자기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설문지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면서 그 변경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비판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 그 문재인 정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얘네들. 거의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랑 비슷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능력해요. 고민정이나 뭐 인터뷰 그 장경태 봐도 그렇고 사실 무식하긴 하죠. 네. 장경태 하니까 아까 내가 저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 이 장경태가 또 상징하는 바가 커요. 이 장경태는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바닥부터 올라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 막 그래서 자기가 최초의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 완전히 장경태는 그냥 민주당에서 길러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이게 참담하는 거죠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고작 이거 만들었어? 네. 장경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외부에서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될 거라고 했더니 또 이상한 놈들만 될 거.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안에 있는 애들이 이상하니까 뭐 데리고 와도 이상한 애들 데리고 오죠. 참 답이 없어. 예. 그다음에 이제 영찬 의원의 8월 12일 네, SNS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제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공개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쌩깠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되게 싸가지 없이 세니까 그렇죠. 그 명분을 오히려 박용진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당을 이용하지 말라면서 네. 거절했단 말이죠. 네. 누가 도대체? 아니 당헌을 개정하는데 당연히 토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의원총회 해야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 하라는 건데 이거를 당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뭐 자기 정치적 유불리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박홍근이 제발저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안에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이게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 그러면은 결국 이재명이 당헌 80조에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박홍근이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헌이 뭡니까? 이게 진짜 이 윤영찬 의원 말씀대로 이 민주당의 헌법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개헌하는 건데 그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의원총회 안 여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 정확히 옳은 지적입니다. 매우 옳은 지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걸 뭘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 당 뭐 저기 뭐야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이게 그 우리 당헌 제 52조에 네. 이제 그 의원총회 소집을 할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 대표가 소집한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인간들은 요구를 하란 말이에요. 3분의 1 넘게 이거 요구해야 돼. 그렇죠. 지금 보면 그 80조 개정에 반대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있던데 그냥 그 뭐 그 립 서비스처럼 한마디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의총하자고 지금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소집 요구를 하던가 해야죠. 이게 그냥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이게? 아 진짜 박홍근. 그래서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이 요구하신 거는 박홍근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해라.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16일. 네, 의원총회 정식 의제를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저는 중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근데 이 중대 결정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엇이 될지는 원내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라도 발의하겠다는 건지. 글쎄요.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일 날 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이건 이제 본의 아니게 저 윤영찬이 최고위원 진입 여부가 이번 전대의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표 쪼개기, 후보별 짝짓기 등 해괴한 선거 전략도 동원된다 합니다. 누구누구를 찍어야 윤영찬 떨어진다는 고어도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윤영찬이 그리 두려운가요? 아주 눈에 가시 같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 진행된 투표 상황으로는 윤영찬 의원이 이제 6등인데 네. 5등이 서영교 의원이에요. 네. 2% 차이가 안 나. 1점 몇 프로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치고 거예요?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서영교 하나 정도는 잡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를 떠는 거죠. 지금 윤영찬 의원 사실 다 안 내려놨어요. 보면은 뭐 다음 저기 뭐야 공천? 네, 공천 같은 거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지금 정말로 그 질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네. 오늘 경남 김해에서 이제 전당대회 네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용진 후보하고 이제 윤영찬 후보 네. 연설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네. 두 사람 다 아주 끝내주게 하더라고. 두 분 다 지금 거의 뭐 좌고면 안 하고 그냥 직진하는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는 그 와중에도 막 재밌어. 이번 전당대회로 막 박용진이랑 이재명이랑 영원히 막 얼굴 안 보고 사는 거 아니냐 막 걱정하는 사람 많다고. 네.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면 악수도 하는 사이라고. 전당대회니까 이런 거지 끝나면은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이재명이 안 그러겠죠. 하지만 하여튼 그 웃기더라고 설명하는데.
아유 화장실에서 이재명이랑 악수도 해야 되고 참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앞뒤 안 좌고면 안 하고 이렇게 직진하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재발견. 지금 이번 전당대회 안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진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근데 뭐 박용진 의원이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싫어했던 게 저희 대통령님 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찬 투정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박용진 의원이 그 지금까지 정치해온 걸 통틀어서 보면은 그렇게 막 갈팡질팡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일관성은 예. 쭉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인간 말하는 거 꼴보기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될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저거 연락 기어주지 새끼고 저거 이 몹쓸 인간이라고 그렇게까지 평가할 만한 구석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백자지 소리, 백바지 네. 소리 그건 사실 우리가 좀 비열했어요. 오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 쓰레기나 만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제 그 더 이상 그건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뭐 아직 그래도 그 호남에서 그래도 표가 좀 많이 있고, 네. 예, 수도권 서울 네. 수도권에 또 표가 많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리 이재명 판이지만 그렇죠. 또 그렇게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여론조사 추이는 좀 약간은 또 그래도 박용진 후보한테 좀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아니면 딴 거보다 박용진 의원이나 뭐 그 윤영찬 의원 찍어줄 만한 그 뭐 동기가 될 만한 게 딴 거보다 그 양반들 찍어주면은 찍어준 만큼 저기 개딸이나 딴개이 같은 그런 인간들이 짜증내 한단 말이죠. 걔들 짜증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즐거움 아니야. 그렇죠.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그렇죠. 얼마나 즐겁게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8월 8일 날은 대통령 휴가가 이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때 끝났군요. 네. 그날이 이제 그 오전에 제주공항에서 이제 항공편으로 부산으로 이동을 하셨고 휴가를 마치시면서 이제 그 인스타에 사진을 대량 방출을 하셨습니다. 휴가 사진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올라온 사진들은 뭐 주로 뭐 탁현민이나 네네. 그다음에 또 그 휴가 기간 중간중간 대통령님 만난 그 뭐 제주도의사도 만났던 거 만나셨던 거 그렇고 뭐 이제 뭐 의원들 몇 명 찾아갔던 것 같고 그렇던데 뭐 그런 쪽에서도 사진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니템 확장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초의 확장판입니다. 이거는. 확장판. 네. 네네. 이거 이제 대통령 SAG 문재인의 위로 이게 이제 필사판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필사판. 누가 필사를 했죠? 그러니까 필사판이 뭐냐면은 그 책 내용 그대로 있는데 밑에 보면 필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제 따라 쓸 수 있게. 따라서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메모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필사판 버전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의 위로 이 책을 한번 이제 쭉 같이 한번 그냥 읽는 거랑 또 이렇게 써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정판 수집 덕후들은 네네. 그렇죠. 챙겨서 사시길 바랍니다. 덕질하는 사람들한테 딱이네요. 네. 자 이제 이어서 8월 10일 날 이제 오랜만에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수해복구에 다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8월 14일 평산마을에서 퇴임 100일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장기간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과 주민 유려를 위한 계획이어서 그 뜻을 고맙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수해 상황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8월 10일이었나? 막 경남도당에서도 14일 날 이 퇴임 100일 행사 개최한다고 경남도당에서 공지를 올렸었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규리 아빠 네. 그 양반이 또 이제 100일 잔치한다고 그랬었죠.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요 대통령님 말씀 올라오고 나서 뭐 말씀 올라오기 직전에 뭐 전지에서도 취소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경남도당도 이제 행사 취소한다고 이제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근데 대통령님 말씀 보면은 뭐
전국적인 수해 상황과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뭐 수해 상황은 수해 상황이니까 지금 규리 아파트 뭐 10월달에 다시 뭘 하겠다 그러고 있던데. 자 지금 대통령 말씀에서 감안해 달라는 그 명분이 두 개입니다. 수해 상황과 코로나 상황. 10월까지 코로나 상황 이대로면은 규리 아파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이 사실 뭐 이거 뭐 해라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냥 뭐 저 사람들 하고 싶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나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마침 또 이건 명분이 되니까 지금 수해라는 그런 이제 재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는 반 정도는 이거 핑계 삼아 속뜻 내비치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 걸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런 거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원래 같으면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그런 것도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유튜브들 신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유튜브 신고로 얘네들이 채널 정지 먹은 것 이외에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자기들 뭐 시설물 계속 철거 요청, 그러니까 철거 요구 들어가니까 철거도 하고 뭐 그따 다시 또 치고 하잖아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들 시설물 중에 고장난 것도 있고 계속 잡았다 폈다 하다 보니까 못 쓰게 돼버린 것들도 있고 그쪽도 지금 채널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많죠 아직도. 걔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내분에 저는 일정 지분은 이쪽에서 계속 신고를 해서 스트레스를 준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그 신문고앱에 계속 신고를 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신고를 넣는 그거다라고 봅니다.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요 좀 이제 관련 없는 내용인데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한 유튜버의 사례라고 제가 이제 손잡이를 붙였어요. 이게 이제 구독자 수 100만 넘는 어떤 여성 스트리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유튜브 구독자가 109만인가 그래요. 굉장히 크네요. 세죠. 이게 원래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양반인데 뭐 보면은 채널의 성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뭐 이거 지금 검색하다 보니 떠가지고 보게 된 건데 어떤 채널 성격은 셀럽 채널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상의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고 뭐 때로는 상황극도 연출하고 뭐 게임하는 거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버라이어티하게 하는군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2019년부터 스토커가 붙었어요. 구독자 중에 이제 남자 스토커가 하나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제 스토킹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채널 내부에 이제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로 띄워가면서 몇 번이나 스토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먹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2021년 8월에 변호사를 수임을 해요 결국. 왜 변호사를 수임을 했느냐? 이거 사실 범죄 행위니까 경찰에 신고면 피해자는 신고를 하는 거지. 뭐 가해자가 변호사를 수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고발에 걸리면은. 근데 양반이 이제 변호사 수임을 2021년 8월에 맡긴데 왜 맡겼냐면은 이때가 이제 2021년 8월이면 스토킹 방지법 시행되기 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 신고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어려웠어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신고를 해도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이 안 돼가지고 끼끼야 벌금 10만 원 나오고 땡인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 막상 신고를 해봐도 경찰도 뭐 벌금 10만 원밖에 못 주는데 그러니까 경찰도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뭐 경범죄로 신고 넣어봤자 이건 오히려 가해자의 의심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뭐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를 의심의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이 신고 넣으면 가해자 빡칠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세게 처벌을 가해자의 움직임을 규제할 만큼의 처벌을 못하니까 가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 빡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도 뭐 되게 소극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다른 범법 항목으로 잡아낼 여지는 없나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선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2021년 8월에 변호사 수임하면서 먼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스토킹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토킹 방지법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이후에 또 다시 또 별건으로 고소를 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판결이 났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벌금 10만 원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변호사 수임하면서 처음 넣은 고소는 10만 원만 나온 거야. 그렇죠. 그게 10만 원 나온 법이 거고.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방지법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이후에 이제 그 뒤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건이니까 두 건 가지고 고소를 했더니면은 그거에 관해서는 바로 징역 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집행유예 이전이. 그래서 또 만약에 또 스토킹하면은 이거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바로 그렇죠. 빵 가정 들어가는 거 바로 실형하는 음. 거죠. 그리고 가중처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일단 스토커의 이제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게 되는 거죠. 법률로 최소한 2년간은. 그래서 이제 이 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뭐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으면은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그 윤영철 의원이 발의한 그 유튜버 처벌법, 네네네. 그다음에 그 혐오 방지법. 네, 혐오 방지법, 그리고 혐오 발언 방지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 스토킹으로 어떻게 신고하면 안 되나? 이거 거의 문재인 대통령님 스토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변호사 팀이 붙어 있잖아요. 법률팀이 붙어 있으니까 그 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고발장에서 어떤 식으로 고발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네네. 우리보다 법에 대해서 수만 배 빠삭한 사람,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인데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법률적 제재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뭐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신의 폭을 넓히는 기회만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혹은 이제 상대방 빡치게 해가지고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진짜로 물리적으로 말살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가 누군가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제재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관련해서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날뛰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법안과 관련된 근거인 이제 법안을 만드는 일인 거고, 그거를 제껴놓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고밖에 없는 거죠. 네. 유튜브 신고고. 이건 이제 법적인 제재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그 채널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유튜브 신고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만큼. 그다음에 네. 국민신문고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굳이 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평산마을에 가서 뭐 맞불 집회를 한 게 안 먹혀요. 먹힐 이유가 하나도 네. 없어 보인다. 네. 이 유튜버 사례를 봐도 이 양반도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몇 번이나 호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공지도 띄웠어요. 그러니까요. 몇 번에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커에 관해서 스토커가 개인적으로도 망신을 당했고 나름 뭐 신상이 다 까발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의 지탄을 받았지만은 꼼짝도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평산마을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공론화. 그리고 이 스토커도 보면은 처음에 고소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 처벌법 이전에 네. 고소를 당했을 때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참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좀 엉성한 법으로 엮어가지고 뭐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반드시 해가지고 들이박으면 들이받을수록 여전히 기뻐하지. 이것도 더 슈퍼챗도 더 들어오고 그럴수록. 그리고 이쪽에서 들이받아 버리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스템주의자고 그러면은 그 지지자인 우리도 시스템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시스템을 믿어야지.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네. 믿을 수 있게.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이 중요하고 법안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유용한 거는 그 유튜브 채널 고발이랑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신고랑 그 신문고앱에다가 그 불법 부착물들 신고하는 거다. 그런 결론이 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평산마을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주말에도 좀 무사히들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비가. 네. 그리고 뭐 전당대회 투표율이 좀 이게 항상 전당대회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흥행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봐도. 네. 일단 그
당 외부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누가 되든 간에. 네. 그냥 이재명, 어대명 네. 이런 분위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왜냐면은 흥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흥행은 돼야 되고 또 그래야지 사실 그 박영진 후보의 당선 확률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 지지자들만 그렇죠. 열심히 투표하고 있다는 결집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요새 이제 최성 시장님이 이제 그 뭐 장덕천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제천 시장님인데 네. 그래서 3전 시장 네. 이런 컨텐츠로 방송하고 계시는데 네. 그 많은 당원들 이렇게 홍보해서 투표 독려를 네. 권하시더라고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는 투표권들을 그냥 그 헛되게 버리지 말고, 야 저는 지금 그 서울 시당위원장 뽑으려고 미치겠어. 아, 그건 네,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건 답이 없음이야. 아 진짜 너무해 진짜.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투표라도 합시다. 네, 박영준 후보 괜찮습니다. 네. 네. 윤영찬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윤영철 의원은 충분히 찍을만 하고 박윤 의원은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아닌 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훈식보다 나아요, 확실히. 그렇죠. 강훈식 오늘 보니까 가오층 말도 잘 못해. 막 많이 버벅대던데요. 네. 뭐 이렇게 살짝 보고 하는데도 이렇게 버벅이더라고. 근데 박영진 후보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당당하게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박윤진은 많이 레벨업 했다니까요. 지난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성장하는 정치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